뭐? 아니, 한국은 뭐 양파야? 까도 까도 계속 뭐가 나와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수개월 동안 반한 감정으로 인해 운동까지 하던 태국이 몇 일 전 공개된 한국의 군사훈련 중 하나인 KCTC 훈련을 보고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는 태국의 한 특수부대 출신 여군이 제출한 특별보고서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7살이고 태국 방콕에 거주하는 미나라고 해요. 저는 사람들이 제게 상상했던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군인이 되기엔 너무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특히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더 큰 꿈을 꾸길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미스 유니버스 같은 큰 대회에 나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미인 대회나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길은 제 길이 아니란 걸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뭔가 더 깊은 부름을 느꼈어요. 책임감 같은 거요. 저는 제 나라를 섬기고 싶었고 보호하고 싶었어요. 태국은 제 고향이고 저는 제 고향에 뭔가를 갚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 깊숙이선 확신했죠.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는 안 됐죠. 저는 태국 특수부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직 1%의 군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훈련은 끔찍하게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도 고되고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어요. 압박감은 끝날 줄 몰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안에서 성장했어요. 제 몸과 마음이 매일 더 강해지는 것 같았고 제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엘리트 군인이 되었고 제 유니폼을 입는 자부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를 의심했던 부모님에게까지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저는 군인이었고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특수부대원이었어요. 그건 큰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어요. 군 복무에서 느꼈던 자부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신체적 위험을 넘어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그 긴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제 일상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긴장감을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됐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태국 이민자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대거 추방되고 있었고 그 보고서는 차별과 가혹한 대우를 묘사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함이 커졌어요. 오랫동안 존경했던 한국이 갑자기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위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것처럼요. 그런 긴장감은 곧 우리 군대 안에도 스며들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자신들의 역량에 대해 솔직하지 않다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환점이 왔어요. 한국이 그들의 현무미사일을 세계에 공개했죠. 우리가 본 적 없는 첨단, 정밀, 그리고 위험한 무기였어요. 그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게임 체인저였죠. 갑자기 한국은 모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뭘 더 숨기고 있을까? 그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와의 긴장은 극에 달했어요. 태국 언론은 이 사건에 몰두했고 곧 반한 감정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요. 그 보고서들이 한국을 묘사하는 방식은 화를 내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그들이 세계에 그들의 진짜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군인으로서 신뢰는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를 특별한 회의에 부른 거죠. 중국계 태국 정치인인 유안이 그 자리를 주선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회의론으로 유명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과장됐다고 항상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을 믿지 않았고 이제 그가 제게 그걸 직접 보라고 한 거예요. 한국에 가봐야 해요. 유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눈으로 진실을 확인해봐. 그들이 꾸며낸 힘이 아니야.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고 싶은지조차 확신이 안 섰죠. 하지만 그의 도전에 뭔가 끌려서 결국 수락하게 됐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한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강력한 걸까요? 아니면 유한이 말한 것처럼 다 허상일까요? 그렇게 어느새 여행이 준비됐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호기심과 신중함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말이죠.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지만 이번 여행이 저에게 뭔가를 바꿔줄 것이라는 건 알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은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고 전체 분위기는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죠. 저는 결함을 찾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긴장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속임수는 어디에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걸어다니며 사람들과 건물, 문화를 관찰했어요. 이 도시는 활력이 넘쳤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역사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고 어디에나 기술이 존재했죠. 대중교통 시스템마저도 방콕과 비교하면 훨씬 앞서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의 놀라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외부에서 지켜보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환영받지 못한 곳에서 홀로 있는 낯선 사람처럼요. 유한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은 정말로 강하고 혁신적인 나라일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곧 그 답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느꼈어요.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줄 큰 이벤트전은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퍼레이드가 진실의 순간이 될 거였고 마침내 제 눈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진짜인지 과장된 것인지 보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제게 보여줄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임무는 명확했죠. 한국의 군사력이 뉴스에서 보도된 것만큼 진짜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이 여행으로 떠밀었던 중국계 태국 정치인 유한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그들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있으며 화려한 기술과 군사 퍼레이드로 약점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죠. 이제 제가 그가 맞는지 틀린지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니 서울의 공기가 맑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모든 게 정교하게 움직였고 마치 도시 자체가 정밀하게 짜인 기계처럼 각각의 부분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차분함이 있었어요. 공항 자체도 마치 미래 도시의 중심지 같았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깔끔한 구조 방콕에 혼란스럽고 북적거리는 수완나품 공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태국에서 온 보도들은 한국을 차갑고 거리감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특히 불친절한 나라로 묘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국 심사대에 갈 때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제 여권을 잠깐 보고는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신문도 없었고 긴장감도 없었죠. 뉴스에서 봤던 적대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호기심과 신중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여기가 제가 들었던 그 한국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는 단지 표면만 보고 있는 걸까요? 도심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 있었고 날렵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도시가 살아 숨쉬는 듯 했지만 방콕과는 다른 리듬이 느껴졌어요. 방콕은 혼잡하고 시끄럽고 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서울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어요. 질서가 있었고 도시가 기능하는 방식에는 부드러움이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도시를 탐험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최대한 사람들 속에 녹아들려고 했죠. 사람들을 보니 다들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젊은 한국인들은 항상 바빴어요. 지하철역 사이를 서두르거나 사무실 건물로 급하게 들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결단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인프라도 첨단적이고 미래적이었어요. 대중교통은 너무 효율적이어서 열차나 버스를 거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태국에서 종종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스템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눈앞의 광경에 휩쓸릴 수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유한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전부 보여주기일 뿐이야. 그게 사실일까요? 이 도시, 이 효율성과 발전의 이미지는 어딘가 더 어두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군사 퍼레이드였죠. 한국이 그들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행사였어요. 유한은 제가 그걸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에 따르면 이 퍼레이드는 한국의 힘이 피상적이고 실체보다 겉모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했죠. 퍼레이드 당일 분위기는 전기처럼 흘렀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작은 국기를 흔들며 군인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행진할 때마다 환호했어요. 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정밀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군인들은 하나가 되어 행진했고 얼굴은 단호했으며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탱크는 지면을 흔들며 지나갔고 그 크기와 힘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전투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 하늘에 흰 연기를 남겼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진짜 진실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등장했어요. 현무 미사일이요.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더 위압적이었어요. 미사일이 어두운 매끄러운 몸체를 햇빛에 반사시키며 거리를 따라 굴러왔어요. 잠시 동안 군중은 거의 숨을 죽였고 경외심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미사일에는 무언가 두렵도록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GPS로 유도되며 다른 나라들이 꿈꾸기만 하는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요. 미사일이 지나가는 걸 보며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메시지였죠. 한국은 단순히 과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뭔가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미사일은 조용한 힘의 상징이었고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존경을 요구하는 힘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유한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퍼레이드가 한국의 약점을 드러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과장됐다고요. 하지만 이제 미사일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유한도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듯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허울만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강했어요. 그들의 힘은 진짜였고 군사력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사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모습까지도요. 대중교통의 효율성부터 군인들의 훈련된 태도까지 여긴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어요.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제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본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유한이 믿었던 것처럼 과장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과시하지 않고도 세상에 충분히 주목받을 만큼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만요. 그건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 미묘한 균형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모든 것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분단, 전쟁, 경제적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역사를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기술과 조화롭게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저를 감동시킨 것은 단순히 미사일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었어요. 퍼레이드는 제 여행의 절정이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배울 것이 더 많았고 이해할 것도 더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회복력, 그곳엔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서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으로 누르거나 자랑하지 않고 더 강해졌어요.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집중된 것이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서 제 보고서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적도 위협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사람들이 신경 쓰기나 할까요?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긴장은 이제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군사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제 생각은 복잡했어요. 서울에서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한국은 외형만을 위해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건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목격한 건 진짜였고 분명히 강력했어요.
군인들의 정밀함, 현무 미사일의 경이로운 힘,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자부심이 모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한 번의 퍼레이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었어요. 그건 단지 공개된 쇼였으니까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봐야 했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인지 표면을 넘어서 탐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서울은 제가 전에 가본 어느 곳과도 달랐어요. 일부 지역은 현대적이고 거의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 첨단 기술,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죠. 유리 건물들로 가득 찬 거리를 걷다가 한 모퉁이를 돌면 고대의 돌벽에 둘러싸인 수백 년 된 궁궐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과거와 현재의 균형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 나라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 이곳의 중심에는 그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에너지와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비즈니스 회의로 서두르는 직장인들, 카페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자신만의 기술 스타트업을 세우려는 젊은 기업가들 모두가 더 큰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어요. 저는 공원이나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일상을 많이 지켜봤어요. 태국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따뜻하고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긴박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집중해 있었어요. 마치 그들 모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요. 어느 날 저는 경복궁에 가게 됐어요. 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웠고 그 자리에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궁궐의 정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요. 한국은 전쟁, 분단, 그리고 외세의 점령 등 참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과거와 미래 모두의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 자부심은 크고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겸손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앞으로 나아갔고 더 열심히 일했고 경계를 넓혀갔어요.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진짜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전통시장에 갔어요. 도시의 다른 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은 색깔, 냄새,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선부터 수제 공예품까지 온갖 물건을 팔기 위해 부르고 있었죠. 공기는 구워지는 고기와 향신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흥정하고 대화하고 웃으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제가 그날 본 세련된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장을 걸으며 깨달았어요. 이것도 한국의 힘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단지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들의 회복력, 그들의 문화가 바로 그 힘이었어요. 그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이 전통들을 지켜왔고 그들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시장은 그들의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상냥한 얼굴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떡을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떡의 단맛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단순했지만 위로가 됐어요. 마치 이 나라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처럼요.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소속감,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었죠.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사이의 대조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부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면 볼수록 그 가정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강하다고 가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강했어요. 하지만 자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그들의 힘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존중하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시스템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캠퍼스를 걷다 보니 학생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모여서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노트북에 집중해 있었죠. 도서관은 꽉 차 있었고 학습 공간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였어요. 그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었고 혁신과 노력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위축되기도 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그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게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 희망도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요. 그 모습은 제가 왜 군인이 되기로 했는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저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섬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서 같은 열정, 같은 의무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의 나라가 세계에서 설 자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한국은 화려한 힘의 과시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힘은 훨씬 더 깊었어요.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사람들 속에 있었죠. 제가 퍼레이드에서 봤던 군사력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들이 견디고, 적응하고 조용한 결단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왔어요.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보고서는 중요할 거였지만 그보다도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받고 그 진실을 고국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책임이었어요. 처음에는 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안도감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 여행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했죠. 유황과 제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의심과 회의적인 마음으로 떠났지만 이제 한국을 직접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진실이었죠. 제 임무는 제 관찰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태국 국방부에 제출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영향을 줄 거였죠. 여행 동안 단순히 군사적인 면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현무 미사일은 인상적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군사력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람들, 그들의 회복력,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딛고 적응하고 성장해 온 그 능력에 있었죠.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어요.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내 인식 속에서 일어난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국방부에서 내 말을 믿을지 아니면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몇 달 동안 강했고 유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대해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해봐야 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이 흐르기 시작하자 저는 다시 여행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되새기게 됐어요. 군사 퍼레이드, 규율 있는 군인들, 탱크들, 그리고 물론 현무 미사일에 대해 썼어요. 그 미사일이 단순히 군사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발전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준다는 걸 설명했죠. 그 미사일은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지만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 설계된 거였어요. 계속 글을 쓰면서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췄어요. 서울의 거리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했죠.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의무감으로 몰두하고 있었죠. 가장 쓰기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그 시장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상인들, 전통 음식의 냄새, 그리고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어르신들에 대해 썼어요. 그 시장은 한국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느꼈어요. 과거를 포용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였죠. 물론 한국이 겪었던 도전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한반도의 분단, 전쟁의 상처, 그리고 북쪽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한국은 그 도전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강해졌어요. 한국은 역경을 힘으로 바꾼 나라였죠. 보고서를 마쳤을 때 저는 차분함을 느꼈어요. 제가 본 그대로의 진실을 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유한 같은 사람들이 제 결론을 무시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죠. 어쩌면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적도 위협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어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쓴 것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완전히 무시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건물을 나서면서도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피드백도 없고 어떤 댓글도 상사들로부터의 언급도 없었죠. 제 보고서가 그저 서류 더미 속에 묻혀버렸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촬영한 현무미사일 시연 영상이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냥 기록용으로 비공개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어느새 태국의 주요 뉴스 매체에서 그 영상을 다루고 있었고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영상에 대한 댓글들은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호기심과 심지어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죠. 와,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네요.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보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꿔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이럴 영상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더 큰 대화를 촉발했어요. 뉴스 매체들이 미사일 시연을 다루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군사적, 기술적 발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바뀌고 있었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널리 퍼져 있던 반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은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죠. 완전한 전환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시작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이 변화에 작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처음에는 바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바이럴 영상 덕분에 더 넓은 대화가 열리게 되었고 제 결론이 천천히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과소평가할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에만 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회복력,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그 능력에 있었어요. 그것은 조용한 힘이었어요. 소리치거나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할 수 없고 강력한 힘이었죠. 서울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 사업을 세워가던 기업가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던 일꾼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였어요. 그들은 조용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단력이 바로 지금의 한국을 만든 힘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겸손함과 야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세상에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유한이 처음 제게 한국에 가보라고 했을 때 그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제가 약점을 찾아낼 거라고, 그가 믿었던 허울을 꿰뚫어 볼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숨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역경과 회복력을 통해 조용히 그들의 힘을 키워왔고 누구에게도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죠.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